문재인 대통령은 오부 요인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늦지 않게 국민들께 접종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 생산국에서 먼저 접종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내년 재보궐선거 관리의 중립성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K-방역이 실패했단 말에 동의할 수 없고 백신 확보에 소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신문이 오늘 열렸습니다. 법원은 24일 한 차례 더 신문을 열기로 했는데 윤 총장에게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겼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 최영두 의원과 함께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평가와 안철수 대표 출마 선언으로 본격화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앤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해철 행안부 장관 인사청문회 생중계 관계로 조금 늦게 보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오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백신 물량 확보가 늦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늦지 않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 해결을 위해 관심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우려가 제기된 백신 접종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이 늦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을 생산한 나라에서 먼저 접종이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도 늦지 않게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의 나라들에서는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제도 정착을 위해 헌법기관장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이 많지만 헌법 정신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발전시킬 좋은 계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면서 또 발전해 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기관장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은 권력기관의 개혁이 제도화된 만큼 국민의 뜻에 맞는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 사회적 통합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박 의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을 위해 내년 2월 여야가 초당적으로 미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오늘부터 국회에서 인사청문 전국이 시작됐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검증대에 올랐는데요. 청문회장에서는 내년 보궐선거 관리와 코로나19 백신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야당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내년 재보궐선거에 대한 중립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전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만큼 선거 개입이 우려된다며 탈당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을 앉힌 것은 결국은 그런 과정에서 내 편 챙기기, 내 사람 챙기기 할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행안부 장관 재임 중에 당적을 버릴 용의가 없습니까? 전 후보자는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지만 탈당 의사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현역 의원이 국무위원으로 가는 것도 실제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탈당을 할 의사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특정 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고 내사 종결된 것에 대한 전 후보자의 입장도 물었습니다. 특가법 개정 작업에 참여했던 전 후보자는 당시에 표현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면서도 재수사가 필요하냐는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예, 사실 그 2015년 6월 법사에서 논의할 때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제 의견은 후보자로서 말씀드린 게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낼 당시 지인을 특별 사면시켰다는 의혹과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 해마루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의혹도 제기됐지만 전해철 후보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K방역 성과와 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내년 재보궐선거와 방역 백신 접종을 연관짓는 음모론으로 국민 불신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저는 그 방역과 백신을 지나치게 좀 정쟁의 소재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하려고 하면 방역, 백신, 치료제 이 삼위일체가 필요합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랑 1,000만 명분 그거 말고 있습니까? 언제 대한민국에 배송이 완료되는 건지, 그리고 국민이 언제 접종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말을 해야 됩니다. 권덕철 후보자는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고 내년 2, 3월부터 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후보자는 또 국가고시를 집단 거부한 의대생 문제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재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내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권에선 연일 변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고, 정의당도 퇴출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명철회에 선을 그으며 청문회를 통해 평가하자는 입장입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에 설 자격도 없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구의역 사고 막말 논란과 SH공사 지인 특혜 채용 등 잇따른 의혹 제기를 두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리 종합 세트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변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변창흠 후보자의 지금까지 행적을 보면 국민의 비난과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제2의 조국, 추미애, 김현미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정의당도 변 후보자의 퇴출을 언급하며 국토부 수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의역 사고 막말 발언 논란에 대해 사과를 거듭 촉구하고 유가족의 용서 없이는 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이해와 유가족의 용서가 전제될 때만 정의당은 변창흠 후보자를 장관 후보자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 같은 변 후보자 논란에 대한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막말 논란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면서도 변 후보자의 지명 철회로 이어질 건 아니라며 청문회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한 중대재해 사망 사건을 고인 개인의 탓으로 인식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가족을 찾아뵙고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야당이 변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내일 예정된 인사검증 과정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할 집행정지 신문이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오는 24일 신문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징계 불복을 비판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국민의힘은 법원이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법원 신문의 쟁점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등입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 사유가 추측과 가정에 근거한 것이라며 국가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강조했고, 법무부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적법한 징계라고 반박하며 징계 효력이 정지되면 공정성이라는 공공복리가 위협받는다고 맞섰습니다.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두고 여야의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윤 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윤 총장이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준법의식과 공직윤리가 심각하다며 검찰의 탈법을 바로잡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식의 제왕적 검찰총장 안 됩니다. 헌법 정신에서 이탈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행정법원이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 정권이 권력 비리를 덮는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 결론이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죽느냐 살아나느냐의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직무 배제 당시 법원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해임이 아닌 정직 2개월이고 이미 대통령의 재가가 난 징계라는 점이 변수입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이슈 분석 한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법원 심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집행정지 신청을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추미애 장관이 직무정지 처분을 해서 그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었는데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어떤 점이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윤 총장이 제기한 이 집행정지 신청은 1심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로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진행 상황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작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난달 말에 직무 집행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 명령 이 두 카드를 동시에 던졌습니다. 윤 총장은 곧바로 발효된 직무 집행정지 명령에 대해 첫 번째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요.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주면서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의 징계 청구 명령에 남아 있는데요. 이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지난 16일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렸고 추 장관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재가가 이 징계위 결정 당일에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윤 총장은 다시 한번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오늘 법원 심사는 여기에 대한 겁니다. 네. 첫 번째와 두 번째 집행정지 신청에 공통점이 있다면 일단 법원이 판단 주체라는 것이 있겠고요. 법원이 윤 총장 부재로 인해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를 따져서 판단을 내린다는 것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일단 상대가 누구냐는 점입니다. 첫 번째 집행정지 신청은 이 직무 배제 조치를 내린 추미애 장관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번은 징계위 2번 회의, 추 장관 제청, 대통령 재가를 거친 처분, 다시 말해서 대통령 의사가 포함된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점에서 이 무게감 자체가 다릅니다. 네. 앞의 경우와 달리 대통령이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된 만큼 오늘 법원 심리에 나선 법무부 측 대리인 그리고 여기에 대항하는 윤 총장 측 변호사 전략도 달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무부 측은 이 대통령 재가가 있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준 건 이 추 장관 조치가 이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는데 이번엔 인사권자인 대통령 재가가 있었으니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논리입니다. 네. 윤 총장 측은 대통령에 직접 맞서는 모양새를 취하기보다는 이 징계위 절차 위법성이나 부당함, 특히 윤 총장이 직무 배제되면 이 월성 1호기 원전 이 조기 폐쇄 의혹 사건 같은 이 사건 수사에 차질이 있을 거라는 점을 내세우는 전략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네, 방금 전 말씀을 하셨다시피 윤 총장 측이 대통령에 직접 맞서는 모양새를 부담스러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윤 총장 측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각을 세우는 것으로 비추어지는 것에 좀 상당히 신경을 쓰는 듯한 모습입니다. 지난 18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로 그 다음 날이죠. 윤 총장 측 변호사는 이 대통령을 상대로 이 소송을 낸 게 아니다 이렇게 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집행정지 신청을 낸 당일 날에는 이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했다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는 건데요. 이 윤 총장 대 대통령 구도가 형성되는 상황이 이 법원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윤 총장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기에 이 법원에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불필요한 부담을 미리 안길 필요가 없다. 숙고 끝에 이런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18일 이후로 여권 인사들은 이 지속적으로 대통령 항명이다 이렇게 주장한 반면에 윤 총장 측은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다. 관영이 대통령이 아니다. 이게 해명하는 모습을 보여줘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 기자, 그러면은 법원이 언제쯤 이 집행정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나요? 네, 이르면 오늘 밤에 나온다 아니면 내일 나올 수 있다 이런 예상들이 있었는데 다 빗나갔습니다. 법원이 모레 2차 신문을 열기로 하면서 일단 결정이 나오기까지 최소 이틀은 더 기다리게 됐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을 상대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신중할 것이다. 이번 주는 넘길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기도 합니다. 법원이 추 장관 손을 들어주면 이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받는 걸로 여겨져서 이 추윤 갈등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갈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네. 반대로 윤 총장 손을 들어주면 이 추 장관은 물론 징계를 최종 결재한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 책임론에 휩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경우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또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는 이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렵고 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24일 목요일까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슈 분석 한도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 규칙 확정 시기를 내년으로 늦췄습니다. 민주당 재보선기획단은 오늘 회의에서 이같이 정하고 내년 1월 7일 다음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당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데다 아직 후보들이 다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방배동 모자 사건과 관련해서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의 폐지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방배동 모자는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와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속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자체에서 이뤄지는 복지 행정에 누락이 없도록 정부, 지자체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은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편법 증여 논란과 부친의 보도 무마 청탁 의혹 등이 불거진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탈당했습니다.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아버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국민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와 증여세 납부 의혹에 대해서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납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변호사 시절 음주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권력을 가진 정권 실세들이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적용이 아닌 내사 종결된 데 대해서 권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며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금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 집권 세력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며 야권 후보 단일화를 강조했습니다. 단일화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 입당할 생각은 없다며 특정한 방식을 고집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2월 22일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백신 확보와 방역 대책을 두고 여야의 공방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 회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다고 하는데요. 여당은 일부 언론을 향해서 그리고 야당은 문 대통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11월 13일 한국의 사망자는 1명이었고 12월 21일 사망자는 24명입니다. 그 사이 사망자가 23명이 늘었으니 사망률이 2,300%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통계 맞습니까? 전형적인 혹세 무민형 보도 행태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백신 확보는 대통령의 일이지 남의 일 하듯이 유체이탈 합법으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K방역 자랑만 하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소상히 설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여야의 지도부는 일제히 코로나19 관련 문제를 거론했지만 방점은 달랐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모 언론사 보도에 코로나19 관련 통계표를 자세히 거론하면서 통계가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는 2자릿수와 4자릿수라는 숫자 단위를 무시하고 단순히 백분율로 환산해서 단순 비교한 악의적인 부풀리기라며 K-방역을 조롱하고 정부 방역 실패를 낙인 찍어서 국민 신뢰를 흔드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백신에 대한 불안을 야기한 것은 언론이나 야당이 아니라 정부의 무책임과 말 바꾸기라며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을 집중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최근 문 대통령이 백신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 참모진을 질책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유체이탈 확보부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K-방역 자랑만 할 게 아니라 백신 확보 계획을 직접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오전 오부 요인과 간담회를 가진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문제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늦지 않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고 하죠. 어려운 시기에 국민 불안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비판과 공방보다는 함께 대책과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정부가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는 것, 바로 집값이죠. 서울과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1가구 1주택이 현실화되는 시대는 올 수 있을까요? 이번에 여당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가구 1주택 원칙을 명시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진 의원은 현행 주거기본법 3조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와 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의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투기 목적 활용 금지로 요약되는 주거정의 3원칙을 개정안에 명시했습니다. 진 의원은 집은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 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서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진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총 12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주택자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지만 일각에선 사유재산 침해를 명분화한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위헌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한국이 공산주의 국가인가, 위헌이다, 자동차, TV도 한 세대당 한 대씩만 사도록 정하자 등의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 법안과 관련한 논란이 제기되자 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다주택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1가구 1주택을 선언적으로 법안에 담아서 무주택자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측면이란 건데요. 과연 발의된 법안이 야당과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각종 현안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정국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진행된 청문회 평가와 앞으로의 검증 방향에 대한 여당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지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계신 신영대 의원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탈당 관련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부친의 편법 증여로 재산을 증식했다 이런 의혹을 받아온 전 의원이 오늘 오후에 기피 사죄한다면서 탈당 의사를 밝혔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의원직 사퇴와 함께 관계 당국의 수사를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 시각으로 보면 어느 누가 봐도 인정되기 쉽지 않은 거죠. 네. 12년 만에 재산을 130배나도 불렸다는 것, 그리고 당시에도 지방 의원까지 하고 계신 분이 거의 어려웠던 상황이거죠. 사실 불가능한 상황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 과정에 덧붙여서 그 아버지께서 보도 무마한 조건 3천만 원을 제시한 것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 언론에 재갈 물리는 이런 시기를 상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좀 매우 부적정하고요. 네.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힘의 태도가
과거에 가죽건설사 수주비리 의혹 받았던 박덕흠 의원도 그냥 탈당시키는 걸로 면피용 꼬리자리를 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국민의힘이 그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당 입장에서는 탈당으로 끝날 게 아니라 수사당국의 어떤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한 수사, 그리고 부친이 했던 3천만 원 보도 무마에 대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좀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인 오늘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건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검증대에 올랐는데요. 두 후보자 모두 이 부처 수장으로서 자질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럼요. 어쨌든 저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그 행안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1차장과 2차장을 맡아야 되는 자리거든요. 현재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어렵고 코로나 확산되는 시점이고 또 백신에 대한 확보, 그리고 방역의 대책들, 그리고 재난 약자에 대한 안전망 구축 이런 내용들이 아주 시급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두 분의 어떤 장관 인사청문회가 오늘 마무리되고 빨리 취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청문회는 대체적으로 좀 정책과 백신 대책이랄지 정부 혁신 대책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 후보자와 우리 건덕철 보건복지부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야당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여전히 청문회에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번 청문회 과정 속에서 걸러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그런데 이 야당에서는 내일 청문회가 진행되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지금 꼽고 있습니다.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 변 후보자 과거 발언과 각종 의혹을 놓고 청문회에서 뜨거운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 내일 그럼 민주당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검증하고 또 대응을 할 계획이신가요? 실제 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낙마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못한 태도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이 우려하는 변창흠 후보의 과거 발언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께서 소명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과정이 정말 부적절하면 그때 가서 여야가 함께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현재 수도권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랄지 집값 안정 문제, 전세 대책 문제, 임대차 3법 조기 정착 문제, 또 항공산업도 대한항공 아시아나의 인수 합병의 문제랄지 이런 여러 현안들이 현재 국토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안들을 좀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도 빨리 결정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내일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충분히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과거 발언에 대한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을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중요한 국토부의 현안 과제에 대해서 후보자의 철학과 정책 준비에 대해서 좀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내일 청문회를 보면 그런 결과에 대해서 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다음에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 전국에 들어갔습니다. 야당의 파상 공세 속에 또 한 번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이시죠. 최형두 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전봉민 의원 탈당 관련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민주당 입장도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오늘 오후에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부친 회사가 전 의원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 이런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당 차원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게 뉴스가 어디선가 났다고 하는데 이게 어제 오후에서야 일부 제가 원내대변이니까 기자들이 한두 사람 물어보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당에서 잘 몰랐습니다. 이 뉴스 자체를. 별로 이렇게 크게. 그래가지고 근데다가 본인도 이게 연락이 아마 안 닿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결심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건 지금 전봉민 의원도 이야기했고 더구나 녹취까지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건 이제 자기 일이 아니라 부친의 일이긴 하지만 또 부친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해서 그 부친에 대해서 아버지 반에서 아들로서 사죄한다고 했고 지금 뭐 제기된 의혹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당으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모든 제기된 의혹을 본인 스스로도 당연히 밝혀야 되겠지만 지금 법 규정을 다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야당인데 더욱이 여당이면은 무슨 권력의 보호라도 받겠지만 지금 뭐 100일화에다 노출돼 있는데 어떻게 이제 제기된 의혹들이 낱낱이 밝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처벌받을 건 처벌받고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죠. 네. 현재 상황에서 뭐 그러면 탈당 정도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탈당하면서 당의 관할을 벗어난 겁니다. 탈당하지 않았으면 저희들이 이제 탈당이 아니라 그 당원으로서 징계를 하고 출당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겠죠. 근데 본인 스스로가 그런 당의 어떤 조치를 피하기 위해서 탈당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법적인 책임이라든가 본인이 져야 될 책임들은 다 져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금 뭐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1000명씩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정부의 K-방역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백신 도입이 좀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좀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가장 큰 문제점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여러 신문들 진보 보수 언론 다 할 것 없이 지금 전문가들 대담을 보면은 정부가 굉장히 이 문제를 지금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하고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국민들은 정부가 분명한 대책, 어떤 희망을 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조금 전에 외신 봤지만 그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바이든 당선자가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본인이. 그리고 싱가포르의 리센룽 총리 같은 분은 우리 대통령은 백신을 이제부터 개발하겠다고 사실은 언제가 올지도 모르는 막연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리센룽 총리는 화이자 백신이 드디어 싱가포르에 도착했고 우리가 아시아국에서 가장 먼저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라는 게 이런 겁니다. 터널의 끝이 보인다 그랬다가 미안하다 그러고 지금 국민들이 제일 불안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도 구분 못하는 것 같고 치료제가 되면은 무슨 청정국가가 된다는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질 않나. 그리고 자꾸 말이 바뀌죠. 뭐 3월 말에 하면 확실하다 그랬다가 지금은 백신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정부로서 너무 무책임하고 이렇게 되면 정부를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정부는 스스로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은 솔직히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솔직한 태도 그리고 언제까지 해결되겠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 이 백신 문제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야당으로서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은 올해 예산안에 백신 확보 예산이 없었습니다. 네. 그 야당이 아마 공무원들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백신 혹시 괜히 들었다가 나중에 돈을 많이 썼다는 혼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당이 앞장서서 우리 보건복지위 강기훈 의원이라든가 야당이 앞장서서 왜 백신 확보 노력이 없느냐.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 질병본부장 출신의 그 이종구 본부장인가요? 서울대 교수신가 그분이 신문에 증언한 걸 보면은 이미 2월, 6월에 대통령 참석 회의에서 백신과 치료제 없이는 이거는 거리두기만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백신과 이걸 확보하려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고 몇 차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이 뒤늦게 이제 참모들한테 혼냈다고 하는데 그 총리도 그러고 여당 대표도 그러시고 보면은 도대체 이 총극적으로 이 문제가 K-방역이라는 것도 국민들이 개인정보를 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또 스스로 이동을 통제하고 개인의 자유를 희생해 가면서 만든 성과거든요. 국민들이 함께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 그 K-방역이 좋다고 자랑하고 심지어 정세균 총리는 어디 텔레비전 대담에서 한 100명 정도여서 괜찮을 줄 알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자체가 아니란 겁니다. 국민들이 고통을 감수하면서 집합금지업종 같은 경우는 장사를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유지해온 K-방역, 아슬아슬한 K-방역입니다. 그러면 그걸 조기종식시키고 외국에서 하듯이 뭔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정부가 그렇게 아니라는 인식을 들여다보면 되겠습니까? 아무런 사죄나 그것도 없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당부하는 것은 자, 우리가 야당에서 먼저 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속 진단 키트라고 해서 지금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걸 하자고 했더니 며칠 전에 여당 대표가 여당 최고위원회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이 늦었습니다. 우리가 4개월 전에 그렇게 촉구했던 내용입니다.
또 하나 이미 그 보건복지위 상임위원회에서 올해 예산안 다룰 때 우리 의원들이 이 전국민 백신 예산을 확보했는데 한 푼도 없으니까 확보하자 해서 4,400만 분을 반영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그 전체 예결위에서도 이때 정부도 반영된 분이 없어서 네. 증액을 한 다시 감액이 되어서 다시 증액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던 겁니다. 야당의 말을 조금 귀 기울이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은 이런 파국적 사태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더 걱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오늘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건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이 됐죠. 오늘 두 후보자에 대한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저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게 선거주무장관입니다. 더구나 내년에 이제 보궐선거가 있고 민주당의 성범죄 사건으로 인한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제 보궐선거가 있죠. 이 보궐선거를 관리하는 주무장관입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민주당 현역 의원 출신이 정말 정치적인 이런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런 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전문성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적인 쟁점이 될 거고요. 또 여기에 이제 뭐 부동산 문제 등등이 있습니다만. 오늘 청문회 과정 보면서 이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 법사위에 계실 때 이 지금 장관 후보자께서 법사위 관사로서 2015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운전자가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해 있을 때 발생했던 폭행. 네. 이게 이용구 법무차관의 사건과 똑같은 겁니다. 이 사건에 당신이 자기가 이제 법사위 그 간사 때 2015년 법사위원 때 제기했던 법안에 대해서 이 법안을 현행 법무부 차관이 얼마 전에 이런 똑같은 사안이 있었는데 경찰에서 무슨 영문에서인지 이게 내사 종결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게 법을 이제 안행부 장관으로서 행안부 장관으로서도 집행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경찰을 총괄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단호한 답변을 해줘야죠. 이렇게 하면 정치적 편향 같은 게 문제가 될 테고. 권덕철 장관 후보자는 지금 K방역에 대해서 외국에 비해서는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안일한, 그러니까 새로운 장관이 될 만큼, 후보자 될 만큼 과거 장관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비상한 각오로 지켜보겠습니다. 그 백신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과거 우리가 여러 문제를 살피다가 이런 착오가 있었는데 하겠다든가 새로운 각오를 보여주면 될 문제를 외국에 비해서는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 자기 전임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잘못한 것을 덮으려다가 더 큰 방역의 실패를 부를까 굉장히 겁납니다. 이런 분들의 인식은.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변창흠 후보자 내일 하겠지만.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내일 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뭐 과거 발언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을 좀 집중 검증할 계획이신가요? 이 사람이 신원서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분의 인식, 이분이 있는 어떤 정책 서클이 굉장히 대한민국 이 집값 상승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무슨 사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뒤늦게 우리 김현미 장관은 빵이라고 한다면 참 찍어내기라도 하겠지만 해서 이게 공급의 문제라는 걸 이제 뒤늦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규제의 문제, 세금의 문제로 이 주택 문제를 접근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한 인식을 보여왔습니다. 말이란 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생각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부지불식간에 나왔을까요? 그 구의역 그 사고만 하더라도 이거는 서울시의 공사, 서울시의 노조의 어떤 그 낙하산의 문제로 인해서 빚어진 위험의 외주화 때문이었습니다. 김분 한 사람이 그 일을 맡아야 됐던. 왜냐하면 낙하산들이 그 외주회사에 가고 그 외주회사는 또 노조가 오고 그게 이제 SH공사 사장으로서 그걸 변호하려다 보니까 개인 책임으로 돌리게 됐던 겁니다. 이게 공정한 인식이 아니죠. 그리고 그 개라고 부르는 거라든가 또 그 개인의 책임 지금 이 정부 내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공직에 있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또한 두 번째는 이게 지금 공유주택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물론 다른 취지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못 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먹지 미쳤다고 사서 먹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렇게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하대하는 발언을 한 반면에 자기 친구들, 자기 대학원 출신들, 자기가 석박사를 취득한 대학원 출신들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을 이렇게 나눠주기 식으로 이렇게
채용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또 SH공사의 SH그의 사사를 맡긴다든가 자녀에 대해서 아빠 찬스를 쓰게 해줬다든가 이런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덕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그리고 그 인격적으로나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그냥 스스로 물러나야 됩니다. 지금. 네. 그런데 청문회 이후에 만약에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이 됐는데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응을 준비 중이십니까?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된데도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23명입니다. 아마 이번에도 그러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임기 말에 정부가 더 큰 수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잘 결단하셔야 됩니다. 네. 후보자 본인도 잘 결단해야 되고 대통령께서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런 것으로 해서 안 그래도 가뜩이나 어려운 정부가 더 큰 부담을 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오고 그 부담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지게 되는 겁니다. 그 판단은 문재인 정권이 하셔야 되지만 국민적 실망감, 분노 또 정권의 그 지지도,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 추락 이런 걸 막을 수 없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저희가 청문회는 뭐 내일과 또 모레 계속 이어지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윤석열 총장 신문기일이 오늘이었습니다. 정직 2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요. 24일에 지금 다시 속개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내일 모레인데요. 앞으로의 전망,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이게 저희가 뭐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의 전망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게 법원 결정례가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했냐면은 지금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이제 1년, 원래 검찰총장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벌써 2년을 넘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2개월이란 것은 총장의 그 임기에 관해서 그 돌이킬 수 없는 손해. 이게 이제 법원의 쟁점입니다. 판결에. 이것이 그래서 가처분 본안이 내기되기 전에 가처분 결정을 내려서 일단 자기가 소송을 냈으니까 소송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일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 이제 쟁점인데 법원에서 지난번에 그 직무집행정지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직무집행정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가지고 서울행정법원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면서 윤 총장이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뭐 법원 사찰이라고 판사 사찰이라고 했는데 그 문제는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 징계의 가장 큰 사유인데 그런데 오히려 검찰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이 더 중요하다고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걸 보자면은 아마도 이번에도 법원에서 법원의 결정을 미루어 보건대는 그런 현명한 판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이건 뭐 모든 사전 사표였거든요. 추미애 장관이 어거지로 지금 몰아내려고 그 징계도 하고 했는데 징계심사위원회인가요? 거기서도 이유가 없다고 했고 법원에서도 졌고 그다음에 6가지 사안을 냈는데 법무부 장관이 구성했던 징계위원회였습니다. 그 징계위원회에서도 몇 개는 아예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단 하나는 그게 뭐 법원 사찰, 판사 사찰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그다지 그것이 그런 문제인가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고 어쨌거나 법원에서 아마 그 법적인 쟁점들을 잘 따져서 이것이 그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위한 장치가 있는 것이고 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역할이 서로 다른 것인데 이 법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윤 총장의 그 신문기일 24일로 연기가 됐으니까요.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보궐선거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안철수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고요. 또 금태섭 전 의원도 했더라고요. 지금 국민의힘 좀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로서는 뭐 이 어쨌거나 서울시장 후보에 이렇게 뭐 이건 민주당도 그렇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그것이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좋은 사람들이 정말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정책과 능력으로서 서울 글로벌 도시이자 우리나라 수도 아니겠습니까? 이 수도를 제대로 이끌어주는 걸 바란다는 측면에서 저는 뭐 환영할 만한 일이라 생각하고 더구나 이분이 이제 서울시장하고는 출마 안 하겠다 선을 그어왔습니다. 그어오다가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번에 국회를 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 여당의 폭주기관차 같은 이런 독주를 보고서 아, 이걸 막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코로나 이 사태의 급속도의 확산 이런 것들이 의사 출신으로서 아마 또 비상한 결단을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시기입니까? 이 방역이 경제고 방역이 민생이고 코로나 창궐을 막느냐 다시 그래서 어떤 그 코로나의 이 겨울을 벗어나느냐라는 것이 가장 큰 과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안철수 대표가 다시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것은 지난번 대구에서 코로나 확산 사태가 있었을 때 그 의사로서 의사 가운을 입고서 봉사했을 때 그 사진 하나가 국민들의 감동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죠. 그 사진이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우리 정부가 의학과 과학에 대한 것보다는 정치 논리로 이걸 접근하려다가 실패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어떤 우리 특히 지금 코로나도 가장 심각한 곳이 서울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고 또 본인이 ICT 전문가인 만큼 글로벌 도시의 ICT 인프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준다면은 그건 뭐 우리 여야를 떠나서 또 정당을 떠나서 우리 정치로서 큰 국민들이 주는 어떤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앞으로 후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뭐 경선 과정이라든가 또 당내 논의 과정이라든가 국민의당과의 과정이 있겠는데 아마 좋은 후보들까지 선량한 경쟁을 하는 그래서 좋은 후보를 뽑게 되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내년 재보선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경선 준비 상황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를 했던 선거 연대 관련 논의 진행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이게 지금 선거가 정식 그냥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갑자기 치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내년 6월에 내후년 6월이죠. 내후년 6월 선거 같으면은 뭐 당대당으로 준비도 하고 할 수 있을 텐데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뭐 나중에 야권 연대에서 통합 두 차례에 걸쳐서 두 단계 경선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한 단계에서 한 절차로 끝내야 되는데 그 당 과정에서 이제 이게 국민의당이라는 당과 국민의힘이라는 당이라는 두 당이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은 슬기로운 해법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경선 룰에서 시민들의 의견, 그 누구든지 여기서 이 경선에 들어와서 그 선택받을 수 있고 또 그게 당내 이익관계가 아니라 보다 큰 서울 시민을 위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경선 룰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스튜디오에 모시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엔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이어지는 가운데 밤사이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